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버나드입니다. 자, 존버나드 유튜브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예차 ETF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를 누구보다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남다른 해석으로 해드립니다. 이거는 자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TF 차트 분석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존버나드 개인적인 시장 예상, 세계 시장 거시적 예상 이런 것도 해드리고, 매일 뉴스랑 시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기 아래에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람 설정 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꼭 보시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성장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도 생기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아프더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확진이 돼서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몸살 기운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목은 계속 아픈 것 같아요. 목감기처럼 목이 엄청 따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안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개인 건강관리를 꼭 잘 하셔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뉴스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한 거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1위 CATL이 한국을 침공하고 있답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고,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아시죠? 테슬라에서 생산한다고 양산 임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중일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경쟁이 격화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산업도 1.79% 올라서 많이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도 1.62%, S&P 500도 1.86%에서 그야말로 푸른 초장, 아주 좋은 장이었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지금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고,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모든 주식들이 다 녹색으로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1.8% 올랐고요. 애플도 2%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던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1.85로 지금 많이 떨어졌죠. 전 고점 2% 넘어갔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완화된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ETF를 보시면은 QQQ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에 TQQQ가 4.78%, 그 다음에 SPI가 1.84, SOXX가 3.18, 그 다음에 SOXL이 9.68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1.38, 클라우딩 컴퓨터가 1.46 올랐고, 리튬은 0.44% 떨어졌네요. 그리고 FNGS도 황플러스도 0.47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QQQ도 지금 여기가 저점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 길게 볼 필요 없고, 이때가 그냥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이럴 때, 이런 전쟁일 때 승부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TQQQ도 그렇고 이런 저점에서 인생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점에는, 이런 고점에서는 그런 얘기 안 드려요. 근데 이런 저점이 왔을 때는 또 이럴 때 승부를 걸어봐야 장기 투자할 때 더 마음 편하게 보유해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지수 봤는데 좀 약간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 이거는 저녁에 미국장 열리고 나서는 또 다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폭 하락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1.61% 올랐고요. 코스닥은 1.88%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한국장도 불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이 역시나 3,912억 팔았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거의 1,300억, 2,500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주요 종목을 한번 차트랑 같이 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2.39% 떨어졌는데요. 지금 잘 가다가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꺾인 모습이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려고 꺾이는 건가, 아니면은 다시 눌렸다가 내일은 올라갈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14,000원대나 15,000원대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이렇게 가다가 꺾이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 조정을 하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존버나드야 지금 떨어지고 자리도 안 좋고 악재들이 많은데 너는 왜 이게
나중에 전 고점까지 올라갈 거라고, 차이나 전기차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너는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우연히 저를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가 매일 트위터든 아니면 뉴스든 이런 테슬라 판매량, 아니면 중국 내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나 아니면은 BYD, CATL, 강북리튬 뭐 이런 중국차 기업이 매년 매년 판매하는 판매량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공장도 늘리고 그리고 판매량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 고점보다는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면은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올라서 이때가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2 전기차도 좋은 종목을 많이 모아놓은 거거든요. 킨덱스 G2 전기차 자율주행 액티브도 이것도 좋은 종목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P 500도 미국 S&P 500도 지금 뭐 바닥에서 좀 올라왔죠.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 좋은 자리 같습니다. 나스닥 100도 지금 아주 좋은 자리고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 지금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도 지금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10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 나스닥 테크도 저점 다시 딛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리튬도 진짜 많이 떨어졌죠. 지금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와, 이렇게 상장 초기까지 떨어진 거 보면은 이때는 진짜 저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도 그 전까지 잘 가다가 이게 다시 급락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도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인도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올라가야 될 때가 아닌가, 꾸준히 우상향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많이 또 눌렸다, 이렇게 눌림목에 또 매수를 하면은 다시 올라오는 상승이 있겠죠. 지금 차트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기 눌림목에 매수를 했으니까 다시 올라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눌림목이 있으면은 매수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차트를 보고 넘어가겠고요. 전반적으로 차이나 전기차 기업들 CATL도 1.3% 마이너스 됐고요. BYD도 0.084 마이너스 됐고, 선하다 전자도 1.85% 마이너스 됐고요. EV에너지도 2.60, 그다음에 강북리튬도 1.60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예상했었잖아요. 이거 전쟁 때문에 이거 0.5%는 금리 인상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지금 금리 0.25%포인트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이때 말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좀 보자면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 의장이 3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진행 중인 전쟁, 제재와 향후 사건이 미국 경제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히니까 결국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란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 만약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은 결국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바로 올 수도 있으니까 제롬 파월 의장에서도 보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3월에는 일단 0.25%다. 그래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해서 많이 미국 주식들이 올랐죠. 그래서 쭉 기사를 계속 읽어드리면은, 우리는 이미 매우 도전적이고 불확실한 순간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을 피할 것, 지금 불확실한 순간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란 불확실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서 3월 FOMC에서 0.25% 인상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고용은 지금 고용 노동시장은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나중에 가면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도 0.25% 올린다고 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더 주시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영향도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더 미국장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0.25%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거에 똑같이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해줘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가야죠. 그래서 헤르손이라는 지역을 지금 점령을 했대요, 푸틴이. 그래서 다음은 어디를 노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미국이랑 나토랑 전면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라는 분쟁 지역을 갖고 그냥 이 국지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소련 해체한 곳에서 지금 3일에 원래 2일에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회담장에 늦게 도착이 되면서 3일로 연기가 됐대요. 그래서 3일에 2회차 회담이 열리는데 이게 회담이란 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더 지켜봐야 된다. 전쟁이 장기화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먼저 양보하는 쪽이 그걸 많이 먼저 양보하는 쪽이 많이 잃고 회담에서 자기가 많은 것을 내어주고 전쟁을 끝내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를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결국은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미국의 이런 의도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금융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의 지배적인 가스를 미국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러시아의 입지를 줄이는 이런 전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권들은 다 미국이 챙기고 있죠. 이제 가스도 점점 유럽에 수출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큰 전략으로는 지금 여기 베링해협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는 해저 터널이 뚫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물류가 모스크바나 이런 데를 타고 러시아를 타고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결국 이런 수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러시아의 힘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러시아랑 중국이랑 힘을 빼놔야 이런 유라시아라고 하죠. 북극 항로랑 유라시아 실크로드 이런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패권이라고 해야죠. 이런 주인이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와 중국을 잡아야 됩니다. 중국을. 이 두 나라가 거의 가운데에 껴서 유라시아를 입지적으로 좋은 장소거든요. 이 두 나라의 힘을 많이 꺾어놔야 되는 전략으로 지금 중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뭐냐? 유럽이랑 아시아를 이어주는 게 유라시아라고 하거든요. 이쪽 지역이 예전부터 4대 문명도 많이 발생되고 문명이 많이 발전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위도상 이렇게 같은 위도면은 날씨가 같습니다. 날씨가 같아서 이동이 더 편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같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많았고 전쟁도 많아서 더욱더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는 대표적으로 많이 문화가 발전되고 그다음에 교류가 활발했었다. 예전에 실크로드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이 이제 북한이 뚫리고 그 길로 더 간다고 하면은 결국 유라시아 대륙으로 통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권을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아주 약화를 시켜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으키면서 중국을 자본력으로 다 잠식시켰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부터 러시아가 전쟁이 시작하면서 점점 러시아의 이런 국영 기업들 있잖아요. 로스네프트, 루크오일, 가스프롬, 노바테크 이런 스베르은행 이런 은행도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다 미국이나 영국의 유태인 자본들이 들어가면서 다 잠식시킬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힘을 다 빼놓고 다 미국 소유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투자한 러시아 펀드들도 마이너스가 많이 크죠. 그리고 루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환율이 급등을 해서 러시아 국민들도 이런 전쟁 때문에 자기의 자산이 40%나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푸틴을 아주 싫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평가그룹 피치에서도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6단계 강등을 시켜서 정크 등급으로 BBB에서 B로 강등을 해서 매우 투기적인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MSCI 신흥국 지수에서도 러시아가 퇴출됐거든요.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로 이게 지수를 만들거든요. 모건 스탠리에서 거기 지수에 러시아 신흥국 지수가 제외가 됐다고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도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안 겪으려면은 진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세계 열강,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도 예전에 6.25 전쟁도 있었잖아요. 열강들의 세력 틈바구니 사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처럼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로 붙어서 할지 그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군 철수를 외치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에는 미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줄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중국이나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거를 누가 보호해 줄 수가 있을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주둔해 있다고 하면은 거기가 미국의 최전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군 기지 주소가 미국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라고 써있거든요. 미군 기지 가보면은 또 미국 주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토예요. 미군 기지는. 그래서 미국의 최전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미군 기지 있는데도 미국의 최전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보도 잘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이제는 테슬라랑 전기차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베를린 공장이 곧 생산 시작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독일 보도에 7.5% 급등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공장이 곧 승인을 받아 자동차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전망이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이게 테슬라가 원래 베를린 공장을 빨리 열려고 했거든요. 근데 환경단체들이 자꾸 물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열고 있었습니다. 자꾸 저는 환경단체들이 좀 이상합니다. 테슬라보다 다른 업체들이 더 많은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물도 많이 생산하는데, 환경단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자기들에게 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거 돈을 주고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작 환경단체라고 해서 환경을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튼 이런 걸 합의 봐서 베를린 공장이 열리려고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연간 50만 대 자동차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1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학비 지원, 취업 보장, 배터리 3사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해 스웨덴 배터리 스타트업 노스볼트가 국내 업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대규모 인력을 데려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3배, 4배 높은 연봉을 제시해 국내 배터리 인재 수백 명을 스카웃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3사 있잖아요. SK, 삼성, LG가 지금 파격 조건을 내세우면서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합작을 해서 배터리 스마트 팩토리 학과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웠겠죠. 그래서 인재가 이렇게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CATL은 한국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을 하고 있고 상표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장 기술 지원, 오류 분석 엔지니어를 채용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저가의 LFP 확대로 양사 협력 관계를 강화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배터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NCM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만 무성했던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한국 침공이 가시화했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 지사를 중심으로 배터리 관련 엔지니어를 채용했고 자사 배터리 상표 등록도 마쳤다. 지난해부터 배터리 업계에서 CATL이 한국에 사무실을 갖췄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구체적인 경영 활동은 없었다. CATL은 막강한 내수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에 오른 업체다. 배터리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296기가와트시라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CATL을, 그러니까 32.6%가 CATL이 차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24%보다 점유율을 더 끌어올린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CATL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테슬라랑 현대차 등 주요 업체가 지금 확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CM 배터리가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저가라는 이런 이점 때문에 빠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헤드헌터 업계에 따르면 CATL은 지난달 한국지사에 근무할 현장 기술 지원 엔지니어를 채용을 마쳤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공고를 냈었죠. 채용 공고를 이렇게 CATL에서 지금 뽑는다고 엔지니어를. 그래서 특허청에 또 자사의 배터리 상표 등록도 마쳤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원기 배터리를 더해 LFP 배터리를 채택하겠다고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어서 결국은 LFP 배터리의 90% 이상은 중국계 CATL이나 비아디 이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급량이 늘어감에 따라 한국 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차에만 들어갔던 LFP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파산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차에 주로 채택했던 LFP는 최근 그 위상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배터리팩 설계 기술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독자 기술로 공간 활용도도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LFP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달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력해온 NCM 등 3원기 배터리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는 원가 경쟁력. 그래 중국처럼 저가로 재료 수급이 어려워서 원가 경쟁력이 밀렸고 세계 점유율도 하락할 위기에 맞고 있다. 이게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를 계속 괜찮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계속 앞으로도 한국 이런 3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니까요. 원자재 원료들도 구입하기가 힘들고 원가 경쟁력도 없고 LFP 배터리가 점점 더 기술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테슬라랑 스탠다드 트림 배터리를 3원기에서 LFP로 교체하고 있고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또 다른 업체들도 다 LFP 배터리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도 앞다퉈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나선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그래서 CATL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국내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의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그런 인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입장에서 CATL이 현대랑 이런 어떤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중국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금융당국 제가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고 있고 금융거래를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이 또 중국에게 제재를 가할까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4680 양산이 임박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저는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파나소닉이 진짜 4680 배터리를 만들어 버리면은 또 배터리 업계에서 신선한 파장이 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CATL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 4680이 뭐냐면은 지름이 46mm 길이 그러니까 지름이 46mm 그 다음에 길이가 80mm로 그걸 4680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21mm 그 다음에 길이가 70mm의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배나 높고 출력이 6배나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배터리라고 하는데 진짜 이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올해 안에 개발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3월에 대량 양산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파나소닉은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CATL도 4680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드리자면 파나소닉이 구체적으로 투자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1월 니케이는 파나소닉이 새로운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800억엔 8,330억 원 가량을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상 연간 생산 능력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구축하는데 7천억, 8천억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10기가와트시 고성능 전기차 15만 대를 15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원통형 배터리예요. 4680 배터리가 이렇게
건전지처럼 동그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원통형 배터리는 모바일이나 전동 공구, 중소형 기기에 주로 탑재해 왔으나 테슬라가 전기차의 본격 탑재를 시작해 2020년 9월 효율 등을 이유로 2170보다 큰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4680 개발을 하겠다고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파나소닉이 처음으로 만든다고 했고요. 뒤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랑 그다음에 CATL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한도가 바뀔까봐 예의주시 저도 하고 있습니다. CATL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하다 전자가 배터리 용량 확장을 위한 7개월 만에 세 번째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선하다는 장시성의 50GWh 용량의 새로운 전력 배터리 셀 및 시스템 생산 기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3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월에는 한동성에 연간 30GWh 용량의 전력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억 위안을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중국은 계속 투자를 하고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도 멀었다. 더 성장을 할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방송을 다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 시장을 다 먹으려고 이런 큰 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도 앞으로도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테슬라 등 중국 전기차 등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보유의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가 지금 확진이 된 상태로 방송을 하니까 지금 방송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건 꼭 양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좀 더 좋아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